예, 개발의 ODA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정치 외교적인 목적, 그리고 개발적 목적, 인도주의적 목적, 상업적 목적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먼저 정치 외교적 목적을 보면 어, 그 개발 원조를 주는 공여국하고 원조를 받는 수요국 간의 역사적인 외교 관계가 아, 중요하게 됩니다. 정치 외교적 동기에는. 왜냐하면 원조를 주는 국가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 공여국과 가까운 좀 더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되었던 경험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원조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면 기부 행위를 하는데 기부 행위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부를 한다는 얘기죠. 아마 이것은 상당히 뭐 자연스럽게 의미가 받아 이해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라도 그죠? 여러분이 뭐 일정의 돈을 기부를 할 기회가 있다 했을 때 아무한테나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주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원조국이 공여국이 아무 국가에게나 개발도상 많은 뭐 100여 개 이상의 백수십여 개국의 저개발 국가들이 있는데 아무나 찍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국과 역사적으로 또 정치 외교적으로 관계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여를 한다. 그 동기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외교 정치적 동기와 목적에서는 바로 역사적인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역사적 관계가 중요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우리가 2장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냉전 시기까지 미소 냉전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돼서 미국 유일 시스템이 국제사회에서 구축되기 이전까지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 공역 수원국이 결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었죠. 다시 얘기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공여국들은 어, 소련에 의한 공산 진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공산 진영의 위협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공여국 수원국들을 선정해서 그 수원국들을 지원을 하고 또 안전보장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샬 플랜이 대표적인 것이죠. 서유럽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념, 동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수원국이 결정되는 그런 동기와 정치 그런 것들이 정치 외교적인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특이한 것은 공여국 중에서 특히 프랑스는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역사적인 정치 외교적인 그 특수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해서 프랑스는 어떤 공식적으로 연대와 영향력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원조를 수행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의 거의 40%가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치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프리카에 프랑스 식민지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보았다시피 아프리카 북쪽 아프리카 국가들이 프랑스 식민지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역사적인 정치 외교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한 이후에도 프랑스 식민지가 독립한 이후에도 프랑스는 이 독립한 신생 국가들이 과거에 자기 자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프랑스와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경제 정치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이면 다른 어떤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나 기타 어떤 다른 국가들도 원조를 하지만
같은 값이면 아프리카, 특히 과거의 프랑스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더 집중적으로 원조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치 외교적인 대표적인 동기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조라고, 국가가 원조를 줄 때 그냥 아무 돈을 갖다 버리듯이 주는 게 아니라 다 정치 경제적인 자국의 이익과 이해관계와 사실은 전략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도네이션 하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난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도네이션을 함으로써 나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국제사회에서 원조라는 것은 100% 도네이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죠? 이해관계가 없는 원조는 그게 사실은 원조의 순수한 의미이겠지만 저 이해관계가 없을 수 없다는 거. 그죠? 그런 것들, 국가 간의 행위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자국의 이익과 연관되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적 목적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또 그 2장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개발 국가를 경제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바로 ODA의 개발 원조의 목적이겠죠. 개발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시대가 지나면 우리 2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국가 자체의 경제력이 발전하는 것이 개인의, 그 국민, 저개발 국가들의 개인의 복지, 개인의 어떤 행복 추구, 이익을 확보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경제 증진, 이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개발에 또 타겟이 이렇게 조금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인도주의적 목적, 이것이 이제 과 연결해서 바로 개발 원조가 국가를 대상으로 타겟으로 하는 것에서 국가 내의 그 국민들, 인간을 타겟으로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뭐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업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정치 경제적인 외교적인 목적과 큰 틀에서 국가 이익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국이, A라는 공여국이 B라는 수원국에게 원조를 제공할 때 어떤 상업적인 무역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반대급부를 염두에 두고 원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프랑스가 아프리카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에게 원조를 하고 그 관계를 계속 더 끈끈하게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원조를 정책을 쓴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조를 주면서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의 시장을 독립한 이후에도 더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산이, 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조를 주니까 그 국가로부터 뭐 어떤 천연자원이라든가 자원을 또 수입하는 경우에 조금 더 특수한 관계로, 그죠? 내가 당신을 도와줬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식민지 시대처럼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나에게 이왕이면 팔아라 하고, 어떤 수입과 수출, 시장의 어떤 확대 차원에서 원조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개혁 개방 초기에 일본으로부터 1972년에 미국과 화해를 했는데, 수교를 하는 것은 78년인가요? 9년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수국교를 맺는 것은
미중 화해를 한 상당히 오래 후의 이야기입니다. 6, 7년이 지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배신받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과 닉슨이 화해를 하자마자 바로 그 해에 일본은 중국과 수교를 맺습니다. 그래서 72년에 제 기억에는 아마 73년인가요? 한번 그것도 확인하셔가지고 먼저 확인하는 분이 도어 시스템에 올리면 제가 또 크레딧을 메모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 중국과 수교를 미국보다도 더 먼저 하고, 수교를 했으니까 경제 교류가 있어야 되겠죠. 무역이 서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일본이 중국에게 상당히 많은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조가 그냥 중국에게 주기만 하고 일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이익과 연계해서 원조를 주었습니다. 일본이. 그 얘기는 돈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철도를 놓는단 말이죠. 상해에서 철도를 놓을 때 중국이 원하는 지역의 철도를 놓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원하는 지역의 철도를 놓도록 권장을 하고, 거기에 그 지원 비용과 기술을 일본이 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상해와 또 산둥반도의 도시들, 이런 데를 잇는 지역에 철도를 놓았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철도를 놓게 되면 일본이 중국에게 물건을 수출할 때 그 수출하는 무역항과 내지로 연결 수입 물건이 중국 내부로 주요 국가로 도시로 물류가 운송될 수 있는 기간, 그 인프라를 놓는데 일본이 원조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중국의 인프라를 위해서 원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혜택을 누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조를 줄 때 사실은 이렇게 그냥 원조를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일본처럼 계산을 해서 원조를 주면서도 그 원조의 혜택이 자국에게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실은 국가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잘 하는 것이 잘하는 거겠죠.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죠? 최근에 중국의 1대1로 그 전략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일본의 원조 전략을 많이 카피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중국이 국제사회에 자국보다 더 저개발 국가들의 인프라를 놓게 하고 거기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과 노동력들을 건설을 투자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그것은 그 수원국에게 도움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그 인프라 건설의 혜택이 누구에게 주로 돌아갑니까? 중국에게 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지역만 골라서 1대1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어떤 회랑들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회랑, 뭐 인도, 동남아시아 뭐 이런 회랑들 해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원조를 통해서 자국의 정치 외교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상업적인 이익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공여국의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상당히 많은 원조를 하고 있는데, 국가 이익을 위해서 효과적인 원조를 하려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원조가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적인 국제사회의 많은 대한민국의 입장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원조가 되어야 되겠고, 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어떤 무역적인 상업적인 어떤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원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 우리나라의 그러면 원조는 개발 원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없는데 제가 이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인데 요 앞부분에 기본적으로 좀 요약되어 있는 핵심 내용들을 문제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6주차부터 이제 대면 수업이 되면 제가 이 책을 또 별도로 또 사기는 좀 여러분이 사셔도 좋지만 이게 또 뭐 가격이 또 몇만 원씩 하니까 문제는 같이 풀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요 앞에 요약 부분도 교재와는 별개로 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복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이 ODA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 하는 부분에서 한국의 ODA는 이제 한 기관이 외교부에서만 코이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무상 원조를 주로 합니다. 무상 원조라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겁니다.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고 끝나는 거지만 그 결과가 우리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또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면 그게 좋은 것이죠. 어쨌든 외교부는 무상 원조를 주로 하고요. 또 기획재정부도 그 ODA를 수행하는데 이건 유상 원조를 주관을 합니다. 유상 원조라고 하는 것은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이거는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이 원조를 주는데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들, 그리고 관계기관장들, 또 민간 인사가 또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원조의 규모나 어떤 방향성, 이런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고 결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들, 그리고 관계기관장들, 그리고 민간인사 이렇게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원조 계획이 정책이 입안되고 또 조정되고 심의하고 또 결과적으로 결정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로 무상 원조는 외교부가 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유상 원조를 담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상 원조는 외교부 아래 코이카가 있다 그랬었죠. 무상 원조는 바로 외교부 아래 코이카가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또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 유상 원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주로 주관한다 그랬는데 이건 기획재정부 아래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EDCF라고 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서 해외 유상 원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ODA 규모는 대외 원조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봤지만 OECD 개발원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OECD에서 원조하는 그 평균에 한국은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평균에 육박하도록 해마다 그 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 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만큼 그 원조를 수행할 민간 주체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바로 이 ODA 자격증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고 젊은 이들 또 각 민간 기관들이 ODA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하고 또 이런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ODA에 대한 개발 원조에 대한 수요와 이것과 관련된 인력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된다. 앞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는데 2016년에는 1965백만 달러,
이렇게 해서 어, 예, 1965백만 달러로서 개발 원조위원회 중에서 우리가 2009년에 24번째로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비율로 따져도 2016년에 국민소득 대비 비율이 0.14%. 그러니까 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평균이 0.32%인데 ODA의 국민소득의 0.32%를 원조로 주었는데 평균 우리나라는 0.1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2016년에 만, 천만, 1억, 10억. 그러니까 19억 6,500만 달러, 19억 6,500만 달러라는 액수가 16위 개발원조위원회 중에 16위이고 개발원조위원회 평균인 0.32%에 못 미치는 0.14%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0.7%까지 올려라 이렇게 하는데 그 0.7%의 개발원조위원회의 0.32% 평균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데 거기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훨씬 못 미치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조를 늘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원조를 ODA를 주로 어떤 날에 지원하는가? 이게 국가마다 전략이 있다 그랬잖아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이익과 과거 자국의 식민지 출신인의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랬죠. 정치 경제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식민지 시대에 유지했던 어떤 수출 시장과 원료 수입의 어떤 시장, 그러니까 시장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이 제국주의 시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대로 상당히 타국가에 비해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의도적으로 그런 정책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아프리카에 치중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2010년에 중점 협력국으로 26개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근친 관계 또 교류 관계를 통해서 26개의 중점 협력국을 2010년에 선정을 하고 그 중점 협력국에 대해서 전체 ODA의 70%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그런 정책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26개국은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적인 그리고 또 어떤 무역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고 우리가 더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국가이겠죠. 이걸 뭐 주목국으로 눈 감고 뭐 이렇게 뽑기식으로 26개국을 선정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죠? 국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계산해서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6개 중점 협력국을 보면 아시아에 12개 국가가 있습니다.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고, 방글라데시, 베트남, 솔로몬 군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이렇게 12개 국가를 아시아에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8개 국가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그리고 민주 콩고,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콩고가 두 개죠. 그죠? 그리고 또 중남미 국가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이렇게 4개 국가.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CIS, 그 과거 소련 연방에 있었던 국가들 중에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 두 개 국가를 집중적으로 지원 집중 협력국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원주의 70%를 이 국가들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요 정도 해서 이제 뭐 한 1장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주차가 들어가는 거죠. 4주차는 3장이죠. 그죠? 우리가 3장 1절은 했고 이제 3장 하지 않은 부분 3장 2절부터 해가지고 2장 2절 인간 개발 해가지고 4주차에 이 부분부터 해서 분량이 조금 되지만 최대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중간에 뭐 질문이 있거나 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절대로 그냥 계시지 마시고 도어 시스템을 Q&A 부분을 통해서 올리시든가 아니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주차는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